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은 공포를 한번 느끼면 그 공포로 인한 두려움을 낳고 대수롭지 않은 일들도 자연스레 그런 상황과 연관지어서 무서운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신력을 얼마만큼 침착하게 컨트롤할 수 있냐에 따라 기가 강하고 약하다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소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귀신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상상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인간이 느끼는 혐오와 괴기스러운 이미지를 삽입할 뿐이지 아줌마가 느끼는 대다수의 영감은 그런 괴이한 모습이 아니라고 했다. 가끔 원한이 깊고 사념이 강한 것은 형체를 띠기도 하는데 아주 다양한 모습이기 때문에 딱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냥 수증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 그것을 왜곡시켜 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로 바꾸니까 그런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했다. 내가 공포심을 가질수록 그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자라날 것이며 두려워할수록 힘이 강해지고 형체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쉽게 왔던 곳으로 보낼 수는 없지만 목적이 달성돼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인력으로 그것을 보내려면 내 스스로가 강해져야만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의 어린 나에겐 너무 어려운 말들이라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머릿속엔 온통 내가 뭘 잘못 만졌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고 나니 시간이 꽤 오래돼 버렸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아줌마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나에게 대충 옷을 입으라고 했다. 그렇게 밖을 따라 나서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허름한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이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으로 겨우 어둑어둑한 곳이 밝아지고 있었는데 낡은 2층 집 앞에서 철문을 끼익 밀더니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하얗고 곱상하게 생긴 얼굴을 가진 남자였는데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몸을 비켜줬고 나도 올라오라는 손짓을 하길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잔잔한 향냄새가 났는데 나에겐 좀 불쾌한 냄새였다. 국민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불의사고로 돌아가신 큰이모부 장례식에서 맡던 그 향냄새. 땅콩 비린내처럼 비리면서 이상한 냄새라 어린 시절 기억에도 맡기 싫어했던 게 떠올랐다. 그 남자는 시종일관 아무 말도 없이 차상을 펴고 방석을 깔고 이상한 맛이 나는 차를 내왔는데 가까이서 보니 눈이 굉장히 작아서 마치 웃고 있는 듯 보였는데 어찌 보면 여자 같기도 했다. 나이는 어림잡아 20대 중반쯤 돼 보였다. 그렇게 말없이 차를 홀짝 대다가 아줌마는 인사 같은 것도 없이 다짜고짜 난 논산에 갔다 올 테니 그동안 얘 좀 돌봐줘라. 하는 것이다. 남자는 약간 놀란 듯 했으나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비단결 같았는데 편하게 선월이라 부르라 했다. 뭔 남자의 이름이 그런가 싶었는데 여잔데 남자처럼 생겼나 싶기도 해서 호칭을 오빠라고 해야 하는지 언니라고 해야 할지 한참 갈등하다. 친해지기 전까진 그냥 선월이라 부르기로 했다. 그렇게 아줌마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길래 엉거주춤 일어나서 뒤를 따라 나섰다.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집을 뒤돌아봤는데 익숙한 깃발 같은 게 대문에 매달려 있었다. 난 조심스레 아줌마에게 그분이 무당이냐 물어보니 아줌마가 너 무당 본 적 있냐? 하고 되물었다. 아니요, 처음 봐요. 라고 하니 그럼 뭘 보고 무당이라고 하냐? 다시 묻길래 대문 옆에 깃발 같은 게 있잖아요. 했다. 아줌마는 빙긋 웃으며 그래, 맞다. 이 말만 하고 다시 빠른 발걸음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서 아줌마가 나에게 당분간 이 집에서 선월이랑 지내. 라고 했다. 아줌마는 볼 일이 있어서 논산으로 간다고 했다. 아마도 한 달 남짓 걸릴 거니 그동안 선월이가 밥도 챙겨주고 할 거고 이상한 사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며 선월이가 어딜 가든 항상 따라다니라고 했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나는 꽤 소심해서 아줌마가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아줌마는 씻고 오더니 오늘은 나와 같이 자자며 아줌마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줬다. 아줌마는 침대가 없어서
나란히 눕게 되었는데 어색하기도 했지만 엄마와 함께 자리에 누워 잠을 자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괜히 울컥했다. 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생각했다. 그저 일개 중학생일 뿐이었던 내 삶이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변했고 흘러흘러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동거까지 하며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신기하고 믿겨지지가 않아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토록 미워하던 아빠와 친할머니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쯤 그들은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겠지 하는 생각에 화도 났지만 쓸쓸했다. 슬쩍 옆을 보니 아줌마는 곤히 잠든 듯 했다. 가만히 얼굴을 보니 꽤 미인형이었는데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다. 낮에 들었던 그녀의 기구한 인생에 나는 묘한 동질감 같은 걸 느끼며 지금쯤 살아있다면 내 또래쯤 됐을 아줌마의 딸도 영가라는 게 되어 있을까? 아니면 억울하게 죽어서 귀신 같은 게 되어 있을까? 혹시 아줌마에게는 딸이 보이기도 할까? 수많은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아침이 왔고 나는 힘껏 기지개를 폈다. 아줌마는 벌써 일어났는지 부산하게 뭔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옆엔 이미 가방꾸러미가 2개나 있었다. 아침 인사를 하는 날 보더니 여전히 싱긋 웃는 눈인사로 대신하고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하며 주방 쪽을 손가락질했다. 주방으로 가니 간단하게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간만에 먹어보는 아침 식사라 그런지 좀 더부룩하긴 했어도 아줌마의 의외의 음식 솜씨에 한 그릇을 금세 비워내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선월이 왔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올라가는데 마당에 개들이 나와 눈만 마주치면 사납게 지저댔다. 선월이 지나가니 얌전해졌는데 왜 나만 보면 그렇게 살벌하게 짖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선월이 오자 아줌마는 챙겨놓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집 앞에 세워진 고급차가 있었는데 그게 아줌마 차였나 보다. 그녀는 재산이 없는 듯 보이는 외관과 달리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듯 했다. 아줌마는 트렁크에 짐을 싣고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선월이 말 잘 듣고 있어라. 하며 차에 탔고 선월은 여전히 말없이 눈인사만 할 뿐이었다. 아줌마가 떠나는 걸 보니 왠지 마음이 허전한 게 같이 지낸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정이 들어버린 듯 했다. 한참을 밖에 서서 그녀가 간자리를 보고 있자니 선월이 팔을 툭툭 치기에 집으로 들어갔다. 딱히 할 일이 없어 무료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보고 있는데 선월이 몇 살이냐 물었다. 14살이라고 하니 거기서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굉장히 말수가 적고 작은 체구와 달리 행동이 느릿느릿했는데 첫 대면에도 느꼈지만 모든 게 여자같이 조신하고 정갈했다. 그날은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밤이 되자 나는 조금씩 불안했다. 아줌마가 없는 집은 굉장히 으스스했고 유난히 넓었다. 그리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데 초조해져서 잠을 자지 못했다. 잠이 들면 그것이 또 지 세상인 양 활개치며 또 내 위에서 몹쓸 짓을 하고 날 괴롭힐 것 같았다. 아줌마의 말을 되새기며 나는 강하다. 두렵지 않다. 속으로 외쳤지만 몸으로 한번 느낀 공포는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았다. 절대로 자지 않을 거라 다짐했지만 감겨오는 눈꺼풀엔 장사 없다더니 잠이 쏟아져 왔다. 찌륵찌륵 귀뚜라미 소리가 자장가 같이 들렸는데 점점 그 소리가 늘어진 테이프처럼 느려졌다. 쩔르르륵 쩔르르르륵. 순간 뭔가 왔다 하는 느낌이 들자 어김없이 내 눈앞에 그것이 나타났다. 그것이 이번엔 거꾸로 서 있었는데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였다. 가발 같은 지저분한 머리가 내 몸에 닿을 것 같았는데 서서히 내 얼굴 쪽으로 다가왔다. 난 가위눌림처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걸 그냥 정면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입에선 겨우 신음만 흘릴 수 있었는데 그건 내 신음소리가 듣기 좋은지 고개를 파르륵 떨었다. 얼굴이 점점 다가와서 내 머리 위에 서자 나도 모르게 눈이 위쪽으로 향했는데 그것은 위에 나는 아래로 얼굴이 일자로 마주섰다. 나는 지지 않겠다는 집념으로 그것에 뻥 뚫린 눈을 피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눈물이 자꾸만 났다. 그것이 그런 날 보며 이상한 소리로 크크거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웃음을 멈추더니 잡아먹을 듯이 입을 크게 벌렸다. 나는 하고 입이 벌어지며 공포로 기절할 것 같았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진 후 아랫도리가 축축해지는 게 그날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기절해서 깨어난 나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피로감에 겨우 숨만 쉴 정도였는데 여전히 축축한 아랫도리의 느낌에 손을 더듬으니 오줌을 싼 것 같았다.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머릿속엔 빨리 이불을 치워야 하는데. 라는 생각뿐이었는데 의지대로 되지 않는 내 몸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그대로 잠이 다시 들었다가 다음날 오후가 돼서 깼다. 이불과 엉덩이는 이미 말라서 내가 오줌을 싼 흔적도 없었다. 침대 매트리스가 걱정이었지만 알게 뭐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난 그제서야 몸을 겨우 일으켜 이불을 들고 조심스레 밖을 나갔다. 거실에는 선월이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깰까봐 까치발로 이불을 빨러갔다. 이불을 세탁기에 넣고 살금살금 방으로 가서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 덮어 씌우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나갔다. 선월은 언제 깼는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날 보더니 늦잠 잤네 한마디 하곤 주방으로 가서 상을 차렸다. 말없이 마주보며 밥을 먹는데 아줌마와 달리 선월은 너무 불편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모를 정도였다.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 선월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고 한참 통화 후 설거지를 마친 나에게 같이 갈래? 라고 했다. 아줌마가 혼자 있지 말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고 지난밤에 있었던 일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겠다고 했다. 집을 나선 후 선월은 작은 자동차를 타고 한참을 갔다. 그곳은 공장이 질비한 곳이었는데 대로변 카페 앞에 차를 세우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난 그냥 뒤따라갔고 그곳엔 젊은 여자가 선월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월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던 여자는 날 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눈짓을 했다. 선월은 친척 동생입니다. 한마디 하고 자리에 앉았다. 나는 눈치껏 뒷자리에 따로 앉았는데 선월이 내 몫으로 아이스크림을 시켜주곤 그 여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안 듣고 싶어도 사람 귀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전부터 선월을 알던 사이 같았다.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걸 알게 했다. 인근에서 술집을 하는데 다 망한 가게를 헐값에 인수해서 영업했는데 그녀가 인수한 후로 엄청난 호황이었다고 한다. 장사가 잘 돼서 종업원들도 많이 고용했는데 언젠가부터 장사가 점점 안 되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곳에는 숙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숙식하는 종업원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아서 일을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매일같이 손님이 왔는데 거짓말처럼 손님이 딱 끊겨서 공치는 날도 생기고 해서 죽을 맛이라고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장사가 안 되는 게 말이 되냐며 아무래도 여러모로 이상한 일이 많다며 선월에게 도움을 청했다. 얘기를 나누던 둘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미처 먹지도 못한 아이스크림을 두고 난 일어나야 했다. 여자랑 같이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나를 뒤돌아보더니 오빠 따라다녀 재밌냐며 묻더니 잘생긴 친척 오빠 돼서 좋겠다. 하며 까르륵 웃었다. 난 멋쩍게 그냥 웃어넘겼고 그녀의 가게에 도착했다. 그곳은 지하였는데 술집이라 그런지 눅눅한 술 냄새와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났다. 들어가자마자 선월이 한 바퀴 휘 둘러보더니 뭐라고 중얼거렸다. 난 그냥 그게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얼거림을 멈추더니 저기, 하고 손짓했다. 사방에 여러 거울이 있었는데 한쪽에 꽃그림이 어지럽게 그려진 벽지로 마감된 벽을 가리켰는데 여자가 달려가서 보니 못이 벽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모서리에 박혀 있어. 라고 말했다. 나도 따라가서 보았는데 아주 작은 녹슨못이 모서리에 대충 박혀 있었고 선월이 그걸 손으로 탁 치니 톡 떨어졌다. 구멍이 살짝 나 있는 걸 보고 선월을 그것을 뭔가로 메꾸면 다시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했다. 선월은 그 말을 끝으로 밖으로 나갔고 그 여자는 돈이 담긴 봉투를 들고 뛰쳐나와 선월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무당이 그런 것도 하는구나 싶었다. TV에 나오는 무당은 작두 같은 데에 올라타고 무서운 화장을 하고 국 같은 걸 하고 쌀 같은 걸 뿌리면서 점도 보고 했는데 선월은 뭔가 도사같이 멋있는 일만 하는 것 같아서 신기했다. 집에 도착하니 벌써 깜깜해져서 난 또 마주쳐야 할 밤에 고통의 한숨이 푹 나왔다. 그런 나를 선월이 봤는지 고민 있냐 물어봤지만 그런 얘기는 아줌마 이외엔 할 수가 없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선월은 도사님 같아서 주문 한 방에 뿅 하고 그것을 없애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니 아줌마도 별말 없었을 거란 생각에 잠시나마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는 고개를 가로젓고 방으로 들어갔다. 늘 그렇듯 나는 그날 밤도 그것과 씨름해야 했고 그것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고민이라도 하는 듯 별 해괴한 방법으로 괴롭혔고 매번 탈진해 정신을 잃고 깨어나길 반복했다. 일주일이 넘어갔을 무렵 내 모습은 마치 미라처럼 피골이 상접했고 급기야 밥을 먹다가 졸도하거나 씻다가 정신을 잃어서 머리가 깨지는 등 여러 사건으로 심신이 많이 망가졌다. 그럼에도 선월은 내게 질문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곁에 있으면서 상처 치료나 부축만 해줬다. 기본적인 끼니 챙기기나 그 큰 집의 청소를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계속 전화가 불티나게 오는데도 내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래 걸리는 일 같은 건 거절했다. 나는 점점 기억력도 없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 버려. 중간중간에 일이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은 선월이 처음으로 내게 질문을 한 날이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가방을 뒤져 뭔가를 꺼내 내밀었는데 작은 환약 같은 것을 물과 함께 주더니 먹으라 했다. 무슨 약인지 물었지만 그냥 몸에 좋은 거니 먹으라 하며 5살을 손에 올려주었다. 그리고 놀란만한 질문을 했는데 아주 태연한 말투로 그것과 대화가 가능하냐며 예전부터 당연히 알고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길래 갑자기 짜증나서 쏘아붙였다. 그렇게 잘 알면 직접 얘기해보라고. 난 대화고 뭐고 그것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지난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 조차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 북받쳐오는 설움에 엉엉 울며 난 정말 그것이 무섭고 두렵다. 언제고 그것이 날 죽일 것 같아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스스로 죽기에는 난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난 많이 살진 않았지만 남을 괴롭히거나 고의로 피해준 적도 없다.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퍼부었다. 사실 선월에게 화풀이할 일은 아닌데 난 그냥 화만 내고 있었다. 그러다 기분이 조금 가라앉아서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민망해서 살짝 선월의 눈치를 보았다. 계속 듣기만 하던 선월은 작은 눈을 치켜뜨며 할 말 다 끝났으면 이젠 내가 들을 차례라고 했다. 오늘 밤 그것과 대화를 해서 그것이 비롯된 곳이 어딘지 알아야 한다고. 그동안 충분히 내 양기를 먹었으니 사념덩어리 같은 온전치 못한 그릇이 형체가 잡혔을 거라며 아마도 내가 대화하고자 한다면 거절하진 않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계속 피한다면 양기만 쪽 빨려서 빈 껍데기로 죽을 거라고 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밤이 지나야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그렇게 선월과 얘기가 끝나고 잠시같이 외출했다. 이것저것 장을 보고 선월의 집으로 갔는데 여전히 역한 향냄새는 그대로였다. 선월은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나오질 않았는데 꽤 오래 비워둔 집치고는 깨끗해서 신기했다. 선월이 나왔고 집이 깨끗하다 말하니 신당도 있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 없으니 아침마다 짬을 내서 청소했다고 말했다. 난 한낮이 돼서야 일어나니 몰랐을 거라며 아줌마한테는 이르지 마라 하며 능청스럽게 굴었다. 선월도 평소와 달리 무뚝뚝하지도 않고 웃기도 해서 나도 한결 마음이 편했다. 돈벌일도 못하고 그곳에 갇혀 내 뒤치다거리만 해와서 늘 미안했었다. 볼일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날씨가 춥다며 옷도 사주고 붕어빵도 사주며 오빠같이 살뜰하게 챙겨줘서 그런 배려에 내가 형제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감정도 잠시 싸늘한 밤 공기가 귀 밑을 훑고 지나갔을 때 내 삶의 재의 시작점이 될 오늘 밤에 대한 생각에 숨이 가빠졌다. 걱정되냐며 어깨에 손을 올리던 선월이 날 보며 작게 말했다. 널 지켜줄 사람들은 많아. 우리가 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잠이 들고 얼마 되지 않은 때 코끝으로 확 들어오는 찬기에 잠에서 살짝 깼다. 이불을 아무리 뒤집었어도 으슬으슬 떨리는 추위 때문에 비몽사몽으로 가늘게 눈을 떴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날 정도로 공기가 너무 싸늘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춥구나. 하고 몸을 뒤척였는데 갑자기 침대가 으르렁대며 떨렸다. 침대와 같이 내 몸도 떨렸는데 추위에 떠는 정도로 이 정도로 흔들리나 싶어 의아하던 차에 점점 더 심해지는 진동에 놀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순간 침대 귀퉁이에 서서 빤히 바라보는 그것과 눈이 마주쳤다. 그것은 엷은 미소를 띠며 날 바라봤는데
언제부터 달려있던 건지 극행한 구멍을 대신해 윤기 없는 바둑돌 같은 눈 같은 것이 달려있었다. 흰자조차 없는 그 새카만 눈이 마치 연옥으로 가는 문 같았다. 매일 마주하는 것이겠지만 도통 그 두려움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포감은 심해질 뿐.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 억지로 입을 열었다. 왜 나여야만 하는지, 어디에서 온 건지. 그것은 말없이 가만히 날 내려다 볼 뿐이었는데 중압감에 정신줄만 겨우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슬며시 손을 뻗었는데 가늘고 긴 그림자가 내 쪽으로 길게 늘어져 왔다. 순간 이마에 찬기가 스며들더니 극심한 추위가 온몸으로 퍼졌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점점 커지는 소음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난 꿈을 꾸는 건지 주위를 온통 둘러보아도 컴컴한 암흑뿐이었다. 순간 달칵하는 소리 같은 게 났는데 주위가 밝아지면서 보인 것은 예전 살던 반지하 집방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어둠에서 나와 뒤를 돌아보자. 이상하게도 내가 나온 곳은 장롱 아니었다. 주방에서 달그닥대는 소리가 나서 그쪽으로 가보았는데 믿기지 않게 그곳엔 엄마가 서 있었다. 엄마, 언제 돌아온 거야? 현실인지 꿈인지 혼란스러움을 잠시 뒤로 엄마, 하고 부르며 손을 뻗었다. 그런데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엄마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고 내 입에서 탄식이 나올 때쯤 현관으로 또 다른 내가 걸어 들어왔다. 또 다른 내가 엄마에게 학교 다녀왔어. 오늘 점심은 뭐야? 하고 웃는데 우리 딸 좋아하는 된장찌개. 하고 엄마가 방긋 웃었다. 방에 들어온 나는 엄마, 장롱 새 거야? 라고 했는데 낯이 익는 광경이었다. 그건 엄마가 집을 나가기 2달 전쯤 보험회사에 같이 다니던 사람에게 얻어온 장롱이었다. 그때 엄마가 말하길 그 아줌마네 동생이 쓰던 장롱인데 산지 몇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대. 지병이 있어서 계속 아파하셨는데 그분 남편이 보고 있으면 맘 아프다고 줬다고 했었어. 우리 집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쓰던 오래된 장롱이 있었는데 아빠라는 인간이 술 처먹고 열받는다고 주먹으로 때려서 문이 푹 쪼개져 들어간 걸 스티커 붙여서 몇 년째 쓰고 있었는데 새것 같은 장롱이 생겨서 나는 너무 잘됐다고 신나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대로 내 눈앞에서 다시 재생되고 있었다. 그게 꿈이란 걸 알았어도 그 상황에 나는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좋은 장롱이라 서랍장에도 레일이 달려 있어서 부드럽게 잘 열린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 피식 웃음이 났다. 따끈한 밥상을 들고 들어온 엄마는 된장찌개에 잘 구운 조기를 찢어주며 토요일인데 우리 단둘이 데이트하러 갔다 올까? 하곤 활짝 웃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생생한지 난 그 자리에서 너무 행복해 눈물이 났다. 그리고 그 꿈에서 영원히 깨고 싶지 않았다. 난 아직 엄마 품이 그리울 14살 소녀였다. 그러다 큰 소리가 나서 벌떡 일어났다. 눈 주위는 축축했고 내 눈앞엔 선월이 있었다. 한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서 걱정했다며 꿀밤을 쥐어박았다. 나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평소답지 않게 당황한 선월은 꿀밤 때문에 내가 우는 줄 알고 연거푸 사과했다. 하지만 내 통곡의 의미는 당연히 그게 아니었다. 다음날 나는 깨작깨작 밥알을 새고 있었다. 선월의 고집에 억지로 식탁에 앉았지만 아직도 그 감정에 여운이 가시질 않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뒤적거리다 국만 2번 떠먹곤 일어났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선월이 갈아낸 딸기를 주며 아주머니 모레 돌아오신다 하고 얘기를 꺼냈다. 선월은 잠시 우물쭈물하더니 아줌마와의 첫 만남을 말했는데 아줌마의 신병을 제일 먼저 알아챈 게 선월이라고 했다. 선월은 10대 신을 모셨는데 그쪽에서 꽤나 유명했다. 다 죽어가는 동생을 위해 아줌마의 친정오빠가 선월을 데려왔고 신병을 고치고 가세를 회복하려면 신내림을 받으라 하니 아줌마가 욕을 하며 선월을 내쫓았는데 선월은 아줌마 걱정이 많이 되었다고 했다. 그렇게 그 집에 들락거리며 신내림을 받으시라고 어르고 달래고 협박도 해보고 별수를 다 써도 아줌마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지만 잦은 왕래로 정이 들었는지 친정오빠의 사례금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보살피면서 지금까지 친구 역할로 오래 기간 지내고 있다고 했다. 아줌마가 성격은 까칠하지만 한번 인연이 된 사람은 쉽게 보지 않는다며 논산에 간 것도 장군 모시는 선월의 신어머니께 간 거라고 했다.
그 의미를 알겠냐 내게 묻길래 난 이해를 못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선월은 아줌마가 그토록 증오하던 신내림을 나 때문에 받으러 가셨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왜 하필 나 같은 것 때문에 얼마나 안사이라고 날 위해 그분이 희생하셔야 하냐니까. 그게 아주머니의 의지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다. 너는 그저 모르는 척하고 있어라. 라고 했다. 그런 사실을 알면 내가 당연히 거부할 거니 비밀로 하라 하셨지만 선월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앞으로의 일에도 좋을 것 같아 말해준 것이라 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왠지 돌아오는 아줌마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아줌마가 돌아왔다. 보자마자 이년아 잘 있었냐? 하고 웃으며 볼을 잡아당기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 웃음을 지었다. 신내림 받느라 힘들었는지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 보였지만 그 새파이 찌들은 얼굴이 뭔가 매끈하고 빛이 나는 게 고통이 덜어진 느낌이라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았다. 아줌마는 혼자 온 게 아니었다. 새하얀 백발에 연한 옥색 한복을 입은 노파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와 함께였다. 선월이 어머니 오셨냐며 맨발로 뛰쳐나가 짐을 받는 팔을 끌어 집 안으로 모셨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른이니 인사를 하러 앞에 섰는데 노파와 눈이 마주친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요동쳤다. 아줌마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중압감이었는데 눈매가 번뜩이는 게 마치 호랑이 같았고 백발까지 선해서 그런지 꼭 산신 같은 느낌이었다. 어렵사리 인사를 했는데 나 같은 건 하찮다는 듯이 그냥 가버렸다. 선월은 자기가 더 무안했는지 애써 웃으며 어머니가 애들하고는 영 안 친하셔서 그래. 하고 웃더니 귓속말로 저분이 아줌마와 자기의 신어머니라고 말해줬다. 장군을 몸에 담아 다니신다더니 포스가 진짜 남달랐다. 중년 부인은 제자라고 했는데 같이 있는 동안 단 한마디도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마도 벙어리라 생각했다. 아줌마는 나에게 뜬금없이 선월과 바람이나 좀 쐬고 오라고 했는데 선월은 아무 질문 없이 내 손을 잡고 나가자는 눈짓을 했다. 그렇게 따라 나가서 저녁 때 돌아왔는데 현관을 열자마자 역한 향냄새가 났다. 선월의 집에 가면 늘 나던 냄새가 났다. 킁킁거리며 이리저리 둘러보는 날 보고 선월이 말했다. 아줌마 신당 때문이라고. 그걸 도우려고 신어머니랑 두 분이 같이 오신 거라고 말이다. 그 말을 들으니 진짜 실감이 났다. 아줌마가 이제 무당이구나. 정말 무당이 됐구나. 하고 아줌마 방에서 뭔가 시끌시끌 소리가 나더니 세 분이 나오셨다. 편의상, 신어머니는 장군할머니, 중년 여자는 제자라고 하겠다. 장군할머니와 제자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기도 때문에 가봐야 한다며 채비를 하셨다. 선월이 피곤한 아줌마를 대신해 할머니들을 터미널까지 모셔 드리기로 했다. 선월은 바로 집으로 갈 거라며 짐을 챙겼고 그 사이 할머니가 아줌마에게 당부 같은 걸 하고 있었다.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현관에서 배웅하려 하니 갑자기 날 매섭게 돌아본 장군할머니는 내 등짝을 세게 쳤다. 순간 아픈 느낌보다 잠시 어지라더니 컥 소리와 함께 앞으로 꼬꾸라졌다. 제자는 날 일으켜 부축하였고 어리벙벙한 눈으로 바라보는 나에게 어린 것이 짠하다. 나머지는 너네들 몫이다. 하고 돌아섰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는 몰라도 배웅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대문까지 쫓아가서 인사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희한하게도 개들이 날 보고 짖질 않았다. 그땐 그게 우연이라 생각했다. 아줌마가 물 좀 달라 해서 갖다 주고 소파에 앉아서 그동안 어땠냐 묻기에 그것에게 시달린 이야기부터 꾸매기까지 빠짐없이 얘기했다. 혹시 꿈에서 그것을 보았냐? 뭔가 미심쩍은 건 없었냐 물어봐서 아니라고 했더니 순간 아줌마 눈이 번뜩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곤 피곤하니 내일 얘기하자며 방으로 들어갔고 나도 긴장이 풀렸는지 잠이 쏟아져서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아줌마의 말을 곱씹어 보았지만 난 도통 뭘 놓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은 그것에게 시달림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꿨다. 내 방 창가에 키가 작고 여리여리한 여자아이가 써 있었는데 내 인기척을 느꼈는지 날 돌아봤다. 하얗고 예쁜 아이였다. 날 보고 씩 웃더니 손을 내밀어 창밖을 가리켰다. 그곳은 그 집의 정원이 그대로 보였는데 어느새 그 애는 그곳에 가 있었다. 제일 큰 나무 밑에 서서 날 향해 크게 손을 흔들더니 서서히 모습이 사라져갔다.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잠에서 깨니 동이 틀 무렵이었고 이왕 깬 거 아침이라도 준비하자 싶어 주방으로 갔다. 서툰 솜씨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갚을 마음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깟 걸로 어림도 없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도움이 돼야 내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았다. 아줌마는 아직 자고 있었다. 일어나 마실 물 한 잔을 들고 아침을 같이 먹고 싶은 마음에 노크를 했는데 인기척이 없어 살짝 문을 열었다. 어두운 방 안 그곳을 밝히는 등과 초들, 무시무시한 그림이 그려진 벽화와 무구를 보니 아줌마가 진짜 무당이라는 게 실감났다. 순간 등 뒤에서 불호령이 떨어지고 방을 엿본 게 매우 불쾌했는지 혼을 냈다. 그렇게 화내는 것도 처음 봤지만 서운한 마음도 들어 눈물이 찔끔 났다. 그래도 내 잘못이니 사과드리고 식사 드시라 하곤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아줌마가 들어왔다. 아까 미안했다며 요즘 예민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어. 무당이 되기 위해 내림굿과 여러 가지 것들을 급하게 배우다 보니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하고 나에게 얘기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몰래 엿본 게 좀 당황스럽다 보니 화를 낸 것 같다며 오히려 사과했다. 그런 아줌마를 보니 더 미안해졌다. 다 알고 있었지만 본인 입으로 나에게 그 말을 하는 게 더 가슴 아팠다. 난 조심스레 용기를 내서 말했다. 어째서 갑자기 내림을 받으신 건지 그 이유도 말해달라고. 이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